안녕하세요. 투자 GPT의 정론가 브리핑입니다. 요즘 시장 보면 정말 뜨겁잖아요. 매일매일 오르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속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또 미 연준 정책은 믿을 수 있나? 이런 의구심도 있고요. 게다가 예측이 어려운 트럼프 변수까지 불안한 요인들이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단기적인 환호성 뒤에 숨어있는 장기적인 위험, 이 긴장감 속에서 홍춘옥 박사님의 최신 진단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배경부터 시작해서요.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그리고 이게 또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 특히 주식, 금, 달러, 채권 이런 데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데이터 중심으로 전문가 시각에서요. 자, 그럼 먼저 현재 경제 상황, 홍 박사님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부터 볼까요? 지금이 미니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다 이렇게 보셨고 이 추세가 계속되면 2026년에는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올해 그나마 다행인 건 유가가 좀 낮아서였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상황을 꽤나 심각하게 보고 계신 거죠. 특히 낮은 유가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단이 나왔다는 건 만약에 유가가 다시 오른다면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로 읽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홍 박사님은 굉장히 비판적이세요. 심지어 실책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죠. 아, 실책이요? 그럼 경제적인 판단 외에 다른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홍 박사님 분석은 그렇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가 순수한 경제 논리라기보다는 좀 정치적인 압력,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 입김이 작용한 결과 아니냐는 거죠. 실제로 그 연준 위원들 금리 전망점 찍은 거 있잖아요, 점도표. 그거 보면 내부 의견 대립이 아주 심각했다는 게 그냥 드러납니다. 홍 박사님 말씀으로는 본인이 위원이었다면 동결에 표 던졌을 거다 이 정도니까요. 근본적으로 왜 내렸냐? 명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유가가 내렸다고는 해도 근원 인플레이션은 아직 높고 또 경제 성장률도 아주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앞으로 관세라던가 재정 지출 가능성 이런 걸 생각하면 인플레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는데 굳이 지금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릴 이유가 있었나 하는 거죠.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연준 스스로도 인플레 전망치는 올렸는데 행동은 반대로 갔군요. 중립금리 아래로 금리를 내린 게 어쩌면 필요 이상으로 유동성을 푸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시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이제 연준의 정책 목표 우선순위,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옛날에 그 폴 볼커 의장 시절에는 물가 안정을 그냥 최우선으로 삼았잖아요. 인플레 확실히 잡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 문제로 넘어갔죠. 물가가 잡혀야 실질소득 감소를 막고 그 안정 위에서 금리 내려서 경기 부양하는 게 순서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준은 물가랑 성장을 동시에 잡으려다가 둘 다 놓칠 수 있는 좀 위험한 길로 들어섰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연준의 독립성 문제도 계속 나오고요. 백악관 인사가 연준 회의에 파견됐다 이런 소식은 좀 우려를 키우는 것 같고요. 이런 분위기가 시장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요? 시장은 좀 물음표를 던지는 것 같아요. 연준 결정에 대해서. 장기 국채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빨리 오르는 현상, 그 스티프닝이라고 하죠. 그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인플레 더 심해지겠구나. 그러니까 만기 긴 채권은 좀 위험하겠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 게다가 10월부터는 그 오비파 법안 관련해서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장기채 시장 부담은 더 퍼질 수 있고요. 그래서 홍 박사님이 이끄는 투자 자문사에서도 미국 장기국채 투자는 좀 신중하게 보고 오히려 중단기채를 선호한다. 이런 전략을 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준 문제에 더해서 역시 또 하나의 큰 변수는 트럼프 요인이네요. 홍 박사님께서는 현재 불확실성의 상당 부분이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온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예측 불가능한 정책들 있잖아요. 특히 관세 문제라던가 아니면 연준의 계속 금리 내리라고 압박하는 거. 그리고 만약에 재선되면 그 스티븐 마요른이나 베세라 재무장관처럼 훨씬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음 연준 의장으로 앉힐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하십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행정부 주도로 더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시나리오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홍 박사님은 최악의 경우에요. 물가 상승률이 한 5, 6%까지 치솟는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 이거랑 같이 2차 인플레이션 파동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세요.
이렇게 되면 채권 시장 신뢰는 뭐 더 무너지겠죠.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국 나라빚만 늘리고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만 키워서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그 지오이코노믹스 관련 논문에서도 지적된 바 있고요. 우리나라 외환 위기 직전에 단기 외채에 막 의존했던 거랑 좀 비슷한 면이 있다 이런 지적도 하세요. 미국 제조업 부흉 이 구호도 굉장히 자주 외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 그거요?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일종의 빤과 서커스 정책다 뭐 이런 거죠. 미국의 높은 인건비라던가 숙련 노동자 부족 문제, 또 일부에선 뭐 일할 의욕도 좀 떨어졌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구호만으로 제조업 부흥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관련 고용이나 공장 건설 통계 보면 오히려 좀 줄어드는 모습도 보이고요. 결국엔 다른 나라에 관세 매겨서 얻은 돈으로 국민들한테 현금 나눠주는 거, 뭐 이런 방식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비판이죠. 게다가 H-1B 비자 제한 같은 이민 정책은 미국의 혁신 동력, 특히 IT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상당하고요. 사실 많은 혁신이나 특허가 이민자들 기여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걸 강구하면 안 되겠죠. 최근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미국 쪽에서 3,500억 달러 투자 요구가 있었고 한미 통화 스와프 문제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미국이랑 비슷한 합의를 해버리면서 우리가 협상할 때 좀 불리해진 면이 있어요. 요구된 투자가 정확히 뭔지는 아직 모르지만 뭐 수익성보다는 미국의 정치적인 요구가 반영된 좀 리스크 높은 프로젝트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통화 스와프 자체도 뭐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외환위기 때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긴 한데 결국 이것도 미국이 원하면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마치 코카인처럼 의존성만 치울 수 있다 이런 경고도 나옵니다. 아, 정말 복잡한 상황이네요. 자,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홍 박사님은 주요 자산시장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실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달러는 어떻게 보시나요?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 강세를 예상하세요. 근데 이게 미국 자체가 막 엄청 좋아서라기보다는 경쟁 통화들 있잖아요. 유로나 엔, 위안화 이런 데 상황이 더 안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 지위가 유지될 거다. 이런 분석이시죠. 그런데 단기 혹은 한 1, 2년 정도 중기적으로는 오히려 약세를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미국의 어떤 정책 불안정성이라든가 연준에 대한 신뢰 하락 이런 것들이 달러 가치를 좀 끌어내리고 그 반대급부로 금 같은 대체 자산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 높은 수준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1,400원대. 규모 해외 자본 유출, 특히 그 미국 주식이나 ETF 투자 열풍 이걸 꼽으세요. 물론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벌어진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이런 구조적인 자본 흐름 영향이 훨씬 크다. 이런 시각이신 거죠. 지금 1,400원대 환율이 뭐 뉴노멀이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 무역 흑자 기조가 원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본 유출 추세가 워낙 강하고 여기에 뭐 트럼프가 투자 요구하는 것 같은 돌발 변수까지 생각하면 일각에서는 2,000원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홍 박사님은 한국 경제가 자칫 잘못하면 대만형 국가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하세요. 그러니까 나라는 부자인데 높은 집값이나 자본 유출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삶은 좀 팍팍해지는 그런 현상을 지적하시는 거죠. 달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다면 대안으로 금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셨죠. 그 이유는 뭔가요? 네, 맞아요. 달러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좀 흔들린다 싶을 때 가장 먼저 찾는 전통적인 안전자산이다. 이 점을 강조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70년대 닉슨 쇼크 때 달러 군번이제 폐지되면서 달러 가치 폭락했잖아요. 그때 금 가격이 단기적으로 10배, 10년 통틀어서는 무려 32배나 폭등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이걸 주목하시는 거죠. 지금처럼 연준이 금리 내리고 달러에 대한 의구심 커지는 환경은 금한테 상당히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시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안에서 달러나 미국 주식 위험을 좀 분산시키는 해지 않은 수단으로 금을 꼭 편입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실제로 지난 몇 번의 약세장, 2000년, 2008년, 2018년, 2022년 이럴 때 보면 금은 연평균 한 30% 안팎에 아주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투자 방법으로는 거래량 많고 실물 추적 오차 적은 ETF, 예를 들어서 에이스 금현물
같은 상품을 선호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금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추천이신데 반면에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시각이신 것 같아요. AI 붐은 여전한 거 아닌가요? AI 붐 자체는 뭐 혁명적인 변화다. 이건 인정하세요. 그런데 현재 미국 주식시장은 누가 봐도 좀 과열 아니면 버블 상태에 가깝다. 이런 진단이십니다. 주가 수익 비율 PER 있잖아요. 이게 역사적 평균이 한 18배인데 지금 27배 수준이고 PBR 주가 순자산 비율도 평균 3배인데 5.3배에 달한다. 이런 점을 지적하세요. 파월 연준 의장조차도 고평가 상태라고 인정했을 정도니까요. 이런 과열 배경에는 단순히 뭐 AI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시장 오르니까 따라가는 모멘텀 투자, 또 나만 뒤처질까 봐 불안한 FOMO 심리, 금리 인하하면 유동성 풀리겠지 하는 기대감, 심지어 뭐 트럼프 리딩방 효과 같은 좀 비이성적인 요인들도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세요. AI 관련 투자 자체의 지속 가능성, 이 부분에도 좀 의문을 제기하셨죠? 네. 지금 데이터 센터 짓는 투자 규모가 전통적인 오피스 빌딩 건설 규모를 넘어설 정도로 뜨거운데 이런 속도가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반도체 산업 자체도 보통 보면 한 2년 정도 짧은 호황 불황 사이클을 반복해왔다는 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게다가 신용융자 같은 레버리지 투자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서 시장이 한번 방향을 틀면 생각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조종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리스크 관리에 정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미국 시장이 그렇다면 최근에 사상 최고치 경신한 한국 주식 코스피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코스피 상승은요,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좀 좋아지고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인 거에 동조화된 측면도 있고 또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세요. 그런데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계세요. 한국 증시의 고슬병 있잖아요. 그 재벌 중심 지배구조, 그러니까 총수율과 이익은 우선시하면서 배당은 작고 소액주주는 좀 홀대하는 그런 관행. 이게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추세적인 상승은 좀 어렵지 않겠냐는 진단이시죠. 과거 정부에서도 비슷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던 경험을 또 되풀이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하시고요. 그럼 실질적인 변화,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뭐가 핵심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단연코 배당 정책의 혁신을 꼽으세요. 특히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 같은 좀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만약에 한국 기업들 배당 성향이 지금 한 25% 수준인데 이게 OECD 평균인 40%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코스피가 5,000선까지 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건 인정하세요. 근데 현실은 좀 안타깝죠.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코스피 팔고 해외 투자로 눈 돌리는 자본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세요. 그래서 투자 전략으로는 위기 때 예를 들어 PBR 0.8배 이하 같은 저평가 국면에서 좀 사고 반대로 고점 논란이 있을 때는 분할 매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되 한국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는 마라 이렇게 조언하십니다. 선호하는 섹터로는 한 30년 교체 주기가 돌아오고 환경 교제 수혜도 예상되는 조선업 그리고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따라서 전력망 투자 수혜가 기대되는 전력기기 그리고 꾸준히 성장할 것 같은 K-팝 이런 것들을 언급하셨어요. 반면에 2차 전지나 바이오 쪽은 변동성도 크고 좀 불확실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셨고요.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박하시던데요. 네, 글로벌 자산 배분 관점에서 보면 이류 자산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국내 유동성 상황에 크게 좌우되고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분석하십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보다는 수급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 이런 의미겠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달러 대체 자산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달러를 대체할 만한 안전자산으로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 이런 입장이세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나 금융시장 불안할 때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거나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위기 시에 가치를 저정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이 점을 근거로 드세요. 여전히 좀 투기적인 성격이 강한 위험자산으로 분류하고 신뢰성을 얻으려면 더 많은 위기를 거치면서 검증받아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다. 옛날 19세기 미국 서부개척 시대에 중앙은행 없이 막 생겨났던 와일드캣 뱅킹 있잖아요. 규제 없이 난립했던 은행 시스템, 그거랑 좀 비슷한 상황 아니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셨고요. 그 외에 또 주목할 만한 다른 자산군 언급도 있었나요? 네, 중국 주식 CSI 300 ETF는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정부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셨고요. 일본 주식 니케이 225 ETF,
상대적으로 경제 펀더멘탈이 견주하고 금리 정상화 가능성이나 엔화 안정 기대감 이런 걸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신 건 어느 한 자산이나 지역에 몰빵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주식, 채권, 금 이렇게 자산군별로 놔두고 또 미국, 유럽, 아시아 이렇게 지역별로도 분산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이걸 위해서 저비용 인덱스 ETF를 적극 활용해라 이런 조언이었습니다. 오늘 홍춘욱 박사님의 진단을 쭉 종합해 보면요. 현재 시작은 AI 혁신 기대감, 금리 인하 가능성, 또 한국의 밸류업 같은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동력 삼아서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끈질긴 인플레이션 압력도 있고 연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문제, 트럼프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 자산 시장 과열 논란, 그리고 한국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한계점들, 이런 만만치 않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홍 박사님은 섣불리 낙관론에 취하기보다는 좀 냉철하게 현실을 보고 신중한 자세를 가져라. 포트폴리오 분산, 특히 금을 꼭 포함해서 분산하고 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그냥 기대감만으로 투자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홍 박사님 지적처럼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나 기축 통화에 대한 믿음이 예전 같지 않은 시대잖아요, 지금이.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걸 진짜 안전자산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냥 여러 불안한 대안들 사이에서 그나마 덜 불안한 걸 찾아 헤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가치 저장이라는 개념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하는 시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열기, 그리고 장기적인 구조적 위험 사이에서 여러분 각자의 투자 원칙과 균형점을 찾아가시는데 오늘 저희 분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